우리가 이제 역사가 계속 지나다 보니까 학자들이 궁금한 거죠. 이런 책상, 뭐, 나무, 이런 거는 뭘로 좀 이루어져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책은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먼저 좀 구별을 할 건데요. 우리가 사실 이거는 교과서에는 없는데 그래도 막 어려운 건 아니니까 몇 개만 좀 추가할게요. 원래 이것보다 더 많은데 중요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레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은 뭐였냐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물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만했던 게 우리가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태어났다고 많이 하잖아. 그런 연구 결과가 기반이 되다 보니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다음에 우리 이제 중요한 사람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등장을 해서 저 사람 말을 살짝 보완을 해줍니다. 뭐냐면 이제 물, 그리고 물뿐만 아니라 불, 흙, 공기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 원소로서 얘들이 뭐 조합된다던가 하면서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1원소설이겠죠? 모든 물질의 근원이 물이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쭉 많이 지납니다. 뭐 굳이 구분을 짓자면 여기는 고대로 쳐요. 고대. 우리가 이제 보통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 현대 이렇게 네 개로 나누잖아. 이 두 학자는 고대 사람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보일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보일의 법칙 알죠? 그 보일의 법칙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현대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원소라는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원소가 뭐냐? 이거 이따가 좀 더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성분들을 원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최초로 사용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최초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까지는 사실 원소가 우리가 아는 그 수소, 헬륨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도 얘네들을 원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그게 좀 바뀌죠. 이 사람이 했던 주요 업적이 뭐냐? 물을 분해해버려요. 자, 그럼 물이 분해가 되면서 이제 이 원래 사람들이 앞에 자리 잡고 있던 개념이 어떻게 틀어졌냐면 이 사람이 말하길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잖아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다 보니까 그럼 물도 분해가 되면 안 되지? 근데 물이 분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물은 원소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결론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배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 거죠. 추가로 이제 이 사람이 물은 원소가 아니고요. 이제 33개 정도 원소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물 말고 내가 얘기하는 이 33가지가
원소에 더 적합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33개가 무슨 종류인지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이 나왔으니까 라부아제가 어떻게 물을 분해했는지 한번 볼게요. 글씨가 잘 안 써져.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요. 입고 놓고. 일단은 주철관을 이제 이 밑에가 이제 화로예요, 화로. 그래서 가열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가열되고 있는 뜨거운 상태의 주철관이라는 곳에 물을 붓습니다. 근데 요거는 참고로는 주철이 뭐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철 있잖아요? 그 100% 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철에다가 탄소를 섞으면은 주철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그냥 철하고 탄소가 섞여 있는 철이 금속이구나.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렇게 물을 부었더니 결과가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통 봐야 되니까 결과를 봐야겠죠. 두 가지 정도의 주요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철관이 녹슬었다. 두 번째는 기체가 생겼다. 자, 일단 첫 번째 결과부터 볼게요. 녹슬었다. 우리가 이 녹쓰는 현상은 뭐가 필요한지 혹시 아시나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금속이 산소와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철이랑 금속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녹쓰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자전거도 좀 관리 안 하면서 밖에 그냥 방치하면은 막 비도 맞고 하면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막 두꺼워지잖아요. 그 체인이 두꺼워지는 거 막 가시 같은 거 박혀 있고 그런 게 이제 녹슨 건데 산소와 결합하면서 그런 가시 같은 형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녹슬었다고 표현하고요. 보통 금속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은 질량이 증가를 해요. 그만큼. 왜냐면 원래 금속이 한 100g이라고 쳐봅시다. 여기에 20g의 산소가 결합이 되면 120g이죠? 그렇지? 그렇게. 그래서 그만큼 녹슨 만큼 질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결과는 이 집기병. 이 병에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기체 하나가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기체가 발생했으니까 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을 붙여보는 거예요. 불을 붙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퍽 소리를 내며 폭발했다. 자, 이렇게 불을 붙였더니 터졌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가연성을 띈다 그래요. 이렇게 불을 붙였을 때 불타버리는 현상을 특징을 가연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가연성을 나타내는 기체가 뭐냐면 수소거든. 수소. 이제 대표적인 가연성 띠는 성질을 가진 기체가 수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주철관이 질량이 커졌다.
세 번째는 집기병에서 산소가 발생했다. 그럼 우리가 해준 건 뭔데? 여기에 물 하나 넣었을 뿐이에요. 근데 물을 넣었더니 갑자기 없었던 산소가 생기고 없었던 수소가 생긴 거잖아. 그럼 최종 결론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돼버렸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에 추가로 이 결과를 통해 한 일이 뭐냐면 물은 원소가 아니다. 분해가 돼버렸기 때문에 원소라는 건 분해가 되면 안 되는데 분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물이 원소가 아니다 라는 결론까지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거 이제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실험 과정 같은 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냉각수는 그냥 지금 가열된 거니까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식혀주려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뜨거워지면 그거 그냥 식혀주는 용도니까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소라는 게 뭔지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원소라는 친구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들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총 118가지 종류의 원소가 존재를 하고요. 현재란 말 왜 붙었냐면 과학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118가지. 왜냐면 아까 제가 최초의 원소는 33개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33개에서 118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거지. 근데 현재는 118가지라 하고요. 보통 교재에 따라서 이거를 3가지 용어로 좀 쓸 때가 있거든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약 120개 또는 110 여기 이거 다 똑같은 말이겠죠? 약은 그냥 어림잡아 120개 이렇게 갈 때도 있고요. 110여 가지라는 건 110 몇 개 있다는 뜻이니까 118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그러니까 3가지 뜻 다 똑같은 말이니까 헷갈리시지 않고 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원소가 그래서 총 118가지인데 이게 자연에서 발생된 게 있고 사람이 연구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90여 개가 자연산 원소들이고 나머지 20여 개는 인공산이다. 인공으로 사람이 연구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정확히 자연에서 나온 원소의 개수는 92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90 몇 개라고 나오니까 그럼 92개 제외한 나머지 26개가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의 개수거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중요한 이 숫자를 꼭 외워야 된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소 중에는 한 가지 원소의 종류로만 구성된 물질들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산소라던가 수소, 금 같은 이런 거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사실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졌다 해서 톳 원소,
물질들이라고 불러요. 글씨 좀 보기 힘든가? 홑. 홑. 너무 무섭다. 어쨌든 호돈수 물질. 그러면은 두 가지 이상으로도 이루어진 물질들이 있겠죠? 뭐 이런 친구들은 뭐 이산화탄소라던가 아니면 물 등등등 이런 친구들은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된 친구들이겠죠? 이런 애들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단원이 화합물, 호돈수 물질 이런 거 배우는 단원은 아니어가지고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화합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는 거는 2학기 때 내용이 나옵니다.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원 있죠? 거기에 나오니까 뭐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쭉 보시면 그럼 각각의 이런 물질들이 어떤 원소로 좀 이루어져 있나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암기가 좀 필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뭐 오투에 있는 것도 좋지만 특히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물질들은 웬만하면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쭉 보시면 알루미늄 포일, 뭐 알루미늄이겠지 뭐. 그렇죠? 알루미늄 포일은 알루미늄. 그 다음에 물 같은 친구는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좀 흔한 물질이죠. 소금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라는 원소와 염소라는 친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설탕인데 이 설탕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설탕이요, 사실 대부분의 생명체가 그냥 생명체면은 웬만하면 다 탄소, 수소, 산소예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설탕이, 이거 나중에 생물 시간에 하겠지만 탄수화물이거든요. 이 탄수화물의 종류 중에 하나가 설탕이에요, 사실은. 그치?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 있는 생물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생물은 탄수화물을 먹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야. 포도당이라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이, 이 탄소, 수소, 산소는 웬만한 생명체라면 웬만하면 다 탄소, 수소, 산소가 가장 주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도 대부분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좀 더 복잡하겠죠? 여기에 막 질소 이런 것도 껴있긴 한데 대부분이 요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이런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런 원소들은 그러면 어디다 많이 쓰나요? 이런 것도 오투에 있는 것도 좋은데 교과서랑 프린트 위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수소의 경우는요,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를 수소라고 불러요. 우리 뒤에서 하겠지만 이 원자 번호라는 게 있잖아. 원자 번호 혹시 무슨 순서인지 아세요? 전자의 개수기도 한데 무거운 순서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갑자기 헷갈리겠네. 이러면 가벼운 순서대로 쓴 건가? 1번이 제일 가벼운 거야. 그럼 1번에서 2번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가벼운 순위니 무거운 순위니? 가벼운 순서인가?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순위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1번이 제일 가볍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무거운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수소가 1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래 에너지원이에요. 이 미래에 좀 촉망받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거는 이제 수소가 에너지 포텐셜이 좀 높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폭발하는 성질이 있잖아. 얘를 터뜨려가지고 그 에너지로 엔진을 만든다던가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책에서 나와 있듯이 우주 왕복선 할 때 많은 로켓을 띄우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의 경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호흡을 할 때 필요하죠. 사람이 숨을 쉴 때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연소라고, 우리가 이제 불을 붙일 때 꼭 산소가 필요하죠. 이제 연소라는 건 불을 붙이는 건데 산소가 그때 필요하니까 보통 이 정도 용도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철입니다. 이 철이라는 원소는 단단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단단하다 보니까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뼈대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건축물 같은 거. 그 다음에 금입니다. 우리가 금은 보통 이 장신구로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신구로서 활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색깔이 예뻐서기도 해요. 근데 색깔만 예쁘다고 다 장신구로 쓸 수 없어.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물, 그리고 산소. 물과 산소랑 반응 안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녹이 안 쓴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반지를 끼면 살다 보면은 손에 물이 안 묻을 수가 없잖아. 반지 끼고 있는데 손에서 녹 쓸어버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녹도 안 쓰는데 예쁘니까 장신구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 그 전자제품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이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전기가 엄청 잘 통하니까 좀 비싼 전자제품 안에 금이 조금씩 들어가 있단 말이야.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데 소량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헬륨입니다. 헬륨의 경우는 비행선으로 쓰는데 그 옛날 비행선 있잖아. 요즘에는 이런 거 거의 없는데요. 살짝 열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헬륨을 씁니다. 왜 쓸까요? 일단 가벼우니까. 몇 번째로 가볍죠? 두 번째로 2번이니까 두 번째로 가벼운 친구일 거 아니야. 근데 제일 가벼운 거 냅두고 왜 헬륨을 쓸까요, 하필? 그렇지. 수소는 폭발 위험성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폭발 위험성이 전혀 없어요. 안전하니까 두 번째로 가벼운 헬륨을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구리. 구리의 경우는 전선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친구도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중에 하나라서 구리를 써요. 근데 금이 훨씬 뛰어나, 성능은. 근데 왜 구리를 쓸까요? 그렇지. 가격이 싸서. 금은 희귀하다 보니까 전선은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희귀해서 못 쓰는 거고 구리는 금에 비하면 널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으니까 구리를 전선으로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기타 등등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어디 갔지? 알루미늄 포일로서 이제 그 김밥 쌀 때 쓰는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거 쓴다던가 아니면 규소라던가 질소 몇 가지만 더 해봅시다. 그리고 염소 이 정도 한번 볼까? 규소는요 반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반도체 하잖아. 그 반도체의 주 성분이 규소입니다. 휴대폰 같은 전자제품에 쓴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질소는 이 친구도요 다른 물질, 특히 산소 같은 거랑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좀 떨어져. 그럼 다른 거랑 반응을 잘 안 한다는 건 상하진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산소의 경우 다른 거랑 반응을 너무 잘해. 그래서 막 철한테도 달라붙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이제 음식
음식을 포장할 때 좀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자 같은 거 사면 질소를 충전해 놓는 이유가 질소가 반응성이 작아가지고 음식이 상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염소는 보통 소독이나 표백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소독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래서 수돗물에 염소를 뿌려놓고 그걸로 소독을 좀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돗물에 염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한테 올 때 그 염소를 넣어놓고 소독 끝나면 염소를 뺍니다. 그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루게 돼요. 근데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왜 필요하냐? 눈에 안 보이니까. 얘네들은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크겠어? 현미경으로조차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방법이 필요한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를 우리가 불꽃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불꽃 반응이 뭐 하는 거냐? 자, 일부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불꽃에 겉불꽃에 넣었을 때 불꽃이 색깔이 변하는 현상을 불꽃 반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약이 좀 많아요. 일단은 금속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이 뭔지 그리고 금속이 아닌 물질 이렇게 보통 원소들을 두 개로 좀 분류를 해요. 금속이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속 말하는 겁니다. 단단하면서 약간의 광택도 있고 기본적으로 전기 그리고 열 전달을 잘해주는 물질들을 금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표 금속은 우리가 뭐 철,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등등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금속은 뭐냐? 금속이 아닌 것 전체를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기체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수소, 뭐 탄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친구들은 금속이 아닌 친구들. 그래서 비금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불꽃 반응은 비금속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비금속은 애초에 안 되고요. 그 비금속 빼고 금속 중에서도 다 되는 것도 아니야. 그 중에서도 또 일부만. 그러니까 금속 중에서 특정한 친구들만 확인 가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특징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실험 자체가 쉽고요. 간단합니다. 그냥 불만 붙이면 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하고요. 양이 적어도 돼. 그냥 진짜 톡 찍고 톡 넣어도 불꽃 반응이 나타납니다. 양 자체가 적어도 가능하다. 만약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자, 이건 바로 그러니까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금이라고 부르는 염화 나트륨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소금 말고 이제 세상에 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불꽃 반응을 해보면 둘 다 무슨 색이 나오냐면 둘 다 노란색이 나옵니다. 왜 노란색이 나왔을까? 그걸 좀 판단을 해보면은 이 염화 나트륨은요, 나트륨 그리고 염소, 이렇게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게 염화 나트륨이고요. 질산 나트륨은 나트륨 그리고 질소 그리고 산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불꽃 반응이란 건 애초에 금속만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비금속은 걸러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속이 아닌 친구들, 얘는 비금속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나트륨인데 나트륨이 또 금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나트륨의 불꽃 색깔인 노란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의 종류 자체는 달라.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은 서로 완전 연관없는 전혀 다른 물질인데 똑같이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불꽃 색깔은 똑같이 나트륨이다, 아니 노란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포함된 일부 금속 원소 이렇게만 사용한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불꽃 반응 색깔 7가지는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7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나트륨은 방금 말했다시피 노란색, 구리는 청록색, 칼륨이 보라색. 제 이름 두 개 헷갈리니까 조심. 칼륨, 칼슘. 칼슘은 주황색, 리튬이 빨강색, 스트론튬도 빨강색. 바륨은 이제 황록색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누런 빛 도는 초록색을 황록색이라고 부릅니다. 책에 있는 저런 색깔인데, 그러니까 초록색이라고 하기 좀 연한 초록색? 이런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7가지 색깔은 좀 암기를 해줘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 실험 방법 과정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여기 이제 시료를 놓고요. 이렇게 시료를 놓고, 시료를 놓기 전에 먼저 이 묽은 연산에다가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에다가 살균 소독을 한번 합니다. 이게 이제 불순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게 섞여 있으면 실험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먼저 1차적으로 묽은 염산에 담가 놓고 소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소독을 진행한 다음에 시료를 찍어요.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미지의 시료가 있겠죠? 시료를 니크롬선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료가 묻은 니크롬선을 겉불꽃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겉불꽃에 집어넣으면 색깔이 막 바뀌는데 지금 불꽃의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 미지의 시료는 칼슘이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겉불꽃에 넣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불꽃을 보면은 겉불꽃이 있고 여기 속불꽃이 있잖아. 근데 겉불꽃이 겉에 있는 애가 더 뜨거워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잘 돼. 겉에 있으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다 보니까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겉불꽃이 색깔이 투명해요. 우리 불 안쪽에 있는 불은 살짝 파란빛 돌잖아. 근데 그게 파란 게 아니고 어두운 거거든요. 시커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커먼 거는 색깔이 변해도 우리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높고 산소 공급이 잘 돼서 투명한 겉불꽃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이 니크롬이라는 친구도 금속이거든요. 이것도 금속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니크롬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속이지만 불꽃 반응 안 하는 금속입니다. 니크롬은. 그러니까 저렇게 막대기로 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막대기가 불꽃 반응 해버리면은 실험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불꽃 반응 없는 금속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으로 이제 원소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 볼게요.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친구를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빛을 분광기에 통과를 시키면요 색깔의 띠가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지으니까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은 언제 발생되는지 한번 볼게. 보통 100여일 전구나 햇빛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햇빛이 뭐 태양이든 전구빛이든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 해봅시다. 그럼 이 빛은 우리가 이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백색광이라고 불러요. 그럼 백색광이 뭔데?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들어있는 거를 백색광이라 합니다. 그 중3 때 배우죠? 빨강, 초록, 파랑이 섞이면 흰색이 되잖아. 그 빛을 백색광이라 하는데 사실 이 기본적인 빛이요 3개가 아니고 7개예요. 빨주노초 파는 뭐야 그게 빨강부터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까지 해서 이 색깔이 기본적인 색깔 7가지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빛의 삼원색 할 때 빨강, 파랑, 초록만 배웠나요? 하면은 그건 인간 기준이에요. 인간 기준 인간의 눈이 가장 잘 인식하는 색깔이 빨강, 파랑, 초록인 거고 실제 기본적인 색깔은 7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제 분해를 하는 거야. 분광기라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광기가 유리로 만들어진 삼각형 이제 프리즘이라 부르는데 이 프리즘에 백색광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면 빛이 꺾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빛이 꺾이는데 이 꺾이는 정도가 색깔에 따라 달라요. 보라색일수록 이 7가지 색깔 중에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꺾이는 정도가 크고요. 빨강색은 가장 조금 꺾입니다. 꺾이는 정도가 다르니까 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덜 꺾이는 거 보라색. 초록색은 가운데 있으니까 중간 정도로 꺾이고요. 가장 많이 꺾이는 게 보라색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라색 분필이 없어가지고 흰 색깔의 보라색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때? 빛이 이렇게 퍼뜨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띠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띠 형태를 스펙트럼이라 부르고요. 이 경우에는 꽉 차 있다 보니까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무지개 형태로 나타나겠죠? 보라색, 그리고 빨강색. 여기서 순서대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가면서 무지개 형태로 나타나는 모양이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제 두 번째 스펙트럼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보통 이제 자, 불꽃 반응에서 나온 불빛을 분해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펙트럼의 스펙트럼이래. 불꽃 반응의 한계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 불꽃 반응은 단점이 좀 명확합니다. 첫 번째, 모든 원소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비금속은 아예 안 되고 금속만 되는데 그 금속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금속 중에 몇 개만 되잖아. 근데 되는 것들 중에서도 특히 이 친구들 리튬, 스티론튬 봐봐. 색깔이 둘 다 어때요? 빨간색이잖아. 그럼 불꽃 반응을 해서 불꽃 반응만으로는 뭐가 리튬인지 뭐가 스티론튬인지 구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그때 2차적인 대안으로 스펙트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꽃 반응을 일으켜요. 그럼 이제 빨간 색깔 불빛이 나왔어. 이러면 리튬 아니면 스티론튬이겠네. 그럼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이 불빛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불빛이. 이 불빛을 분광기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분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랑 좀 다른 결과가 나와요. 뭐냐면 이걸로 이렇게 색깔띠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연속 스펙트럼과 다르게 검은 배경에 선만 몇 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선 몇 개만 있네 해서 이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의 구분을 좀 지어보면은 연속이란 거, 이건 지금 선이 몇 개니? 3개죠? 이건 선의 개수가 3개로 딱 명확하게 개수를 셀 수 있는데 얘는 몇 개죠? 이런 거를 무수히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수히 많다는 거는 셀 수가 없다는 뜻이죠? 맞지?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는 이렇게 셀 수 없는 거를 연속이라고 불러요. 연속적이라서 셀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짓는 겁니다. 몇 개인지 개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선의 개수로 띡띡띡 나오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런 선 스펙트럼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 색깔도 다르고요. 선의 위치도 다르고 굵기, 개수 이런 게 다 원소마다 다 달라. 그 원소마다 다 다르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원소들을 구분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 갖고
원소를 구분하는 데 쓸 수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리튬으로 했을 때 얘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스트론튬으로 하면은 또 이제 선의 위치, 이런 개수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리튬이랑 스티론튬을 구분을 지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원소를 확인할 때 불꽃 반응도 사용하지만 불꽃 반응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주면 우리가 원소를 구별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소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추가 특징은 뭐냐면 그럼 얘도 똑같은 거 아니야? 불꽃 반응에 나오는 빛을 분해해야 되니까 똑같이 금속만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안 되고요. 얘는 비금속도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 비금속을 확인하는 방법은 살짝 지금 중2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이런 대표적인 비금속들이 기체잖아요. 그런 기체들을 가열을 해주면은 기체에서 빛이 나거든요. 그때 그 기체의 빛을 분해하면 기체의 스펙트럼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것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방법이 되겠죠. 비금속들도 확인이 되니까요. 근데 그 원소들마다 스펙트럼이 다 달라. 그러니까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선이 모두 나타난다. 자,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얘를 A 원소의 스펙트럼, 이 친구는 B 원소의 스펙트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산소 기체 갖고 스펙트럼을 만들었다 해봅시다. 가열을 쳐가지고. 그랬더니 이 물질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알 수 있냐면, 이 물질은 A라는 친구 포함이고 B도 들어있구나. 이거 어떻게 알아냈냐면 A에 들어가 있는 선이 물질에도 다 들어가 있죠. 또 B라는 B 원소 스펙트럼에 있던 선이 물질에 다 나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왜요? 모르는 선이 두 개 더 있잖아요. 그러면은 A, B 이외에도 뭔가가 더 들어있구나. 이렇게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A, B만 딱 들어있었다면 이 빨간색 선은 없어야 되겠지. 이렇게 물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의 전기분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이런 H 모양의 관에다가 물을 꽉 채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꽉 채워뒀는데 이 물에다가 이제 다른 물질을 살짝 섞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는데 사실 꼭 이걸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뭐 염화 나트륨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질산 나트륨 이런 걸 넣어줘도 됩니다. 이런 애들을 왜 넣어줘야 되냐? 이런 애들을 보통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그냥 생물에
전기 흐르나요? 안 흘러요. 생물은 전기를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에 전기를 흐르게끔 도와주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순수한 물은 전기가 못 흐르기 때문에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수산화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같은 거는 전기 통할까요? 그건 통합니다. 거기 안에는 전해질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 순수한 물은 안 흐르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물에 이런 수산화 나트륨 같은 걸 섞어줘야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어요. 왜 전기 흘러야 되는데 물에 전기를 흘려주면 물이 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그럼 결국에 전기 흐릴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에 전기를 흘려주자고. 우리가 보통 전기를 통하게 해주려면 건전지를 연결해야 되죠? 그럼 건전지란 건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극, 하나는 마이너스 극, 이렇게 전기를 꽂아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에 전기까지 흐르게 해줬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냐? 물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고요. 이쪽은 이만큼 줄어듭니다. 자, 이만큼 물이 줄어드는데 이거 좀 관점을 살짝 바꿔보자. 물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이만큼의 기체가 생성됐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물이 꽉 차 있었는데 물 대신에 기체가 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기체가 생성됐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기체 생성된 기체의 각각 극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마이너스 극에는 마이너스 극에 생긴 기체에다가 이제 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불을 붙여보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불을 붙이면 퍽 소리를 내면서 폭발한다. 플러스에는 불이 오히려 더 잘 붙어. 이런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애들, 아까 이렇게 불에 갖다 댔을 때 터지는 성질을 우리는 가연성이 일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 이런 것도 이름 붙여주면 얘만 이름 있으면 좀 그렇잖아. 이렇게 불을 오히려 불타는 걸 도와주는 성질 해가지고 조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연성과 조연성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 가연성을 띠는 기체가 뭔데요? 이거는 수소가 되고요. 이렇게 불 붙일 때 꼭 필요한 거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물에 전기를 흘려주면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가 발생을 하는 거고 플러스 쪽에는 산소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거 양까지도 좀 기억해 두시면 이때 발생하는 기체의 양은요, 수소와 산소의 양을 좀 따져보면은 수소가 산소보다 정확히 2배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양 말고 부피로 좀 고칠게요. 부피가 낫겠다. 부피. 생성된 부피 비율은 수소가 2배 많다. 지금 보면은 산소는 이만큼이잖아요. 산소가 이만큼이라면 수소는 그것보다 2배 많은 부피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약간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어떤 극에 무슨 기체가, 그리고 무슨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는 뭐 간단하니까 밑에는 그냥 숙제로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처럼 여기서도 물이 분해됐기 때문에 결론은 뭐겠어요?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불꽃 반응 실험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아까랑 다른 건 뭐냐면 아까는 니크롬선을 이용한 실험을 예로 들었잖아요. 이제 밑에 뭐 이렇게도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그거고요. 이거는 이제 도가니, 우리가 이제 그 약방에 쓰는 그런 그릇 같은 걸 도가니라 그러는데 이 도가니에다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제 불 붙일 때 알코올 같은 거 여기다 뿌려둔다는 뜻입니다. 에탄올이 알코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코올 뿌려놓으면 알코올에 불 붙이는 알코올 램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불 붙여놓고 다양한 시료를 넣어서 불꽃 색깔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는 거지. 근데 불꽃색은 우리가 아까 암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여기서도 이것만 한번 다시 잡을게. 우리 염화칼슘, 질산칼슘 이런 거. 염화칼슘은 칼슘이랑 염소로 이루어진 거고, 질산칼슘은 칼슘, 질소, 산소 이렇게 세 가지 이루어져 있는데 어차피 금속들만 불꽃 반응할 수 있으니까 질소, 산소, 염소는 연관이 없어요, 얘네랑. 그래서 그 물질 안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들만 반응을 해서 그 금속의 불꽃 반응색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원자라는 친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비교해 봐야겠죠? 원소랑 대체 차이가 뭐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 입자를 원자. 사실 똑같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얘는 성분이고요. 얘는 입자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알갱이를 뜻합니다. 모든 물질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원소는 이 알갱이의 종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소의 종류에 따라 알갱이 모양이 조금씩 다른 거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 주황 색깔은 수소라는 친구고요. 파란색은 산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원소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빨간 거 수소, 그리고 초록색 산소, 이렇게 두 종류의 원소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럼 각각 원자는 몇 개씩 있나요? 그러면은 수소 3개, 산소 2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죠? 그럼 전체 개수도 한번 써볼까? 전체는 그냥 5개 해주시면 됩니다. 5개인데 5개 중에서 3개는 수소고 2개는 산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 원소는 몇 개니? 원소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종류가 몇 종류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또 그냥 2종류 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원자는 알갱이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원소라는 건 이 알갱이의 종류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하나 나오니까 원소랑 원자 구분하는 거. 좀만 연습하면은 이제 헷갈릴 일이 거의 없는 내용이니까 또 그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니? 저랑 똑같은 거네요. 아닌가? 그거 3예요, 4예요? 4요? 좋은 거네요. 저는 3여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원소와 원자 개수 종류 구분하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최초에 이 원자라는 개념이 또 어쩌다가 등장하게 됐는지 잠깐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최초로 원자를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누구였냐면 또 나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각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했던 거는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확대를 해보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고 그냥 사과는 그냥 사과다. 사과 자체가 한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자설이라고는 안 하고 연속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름까지는 굳이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둘의 차이가 뭔지 알면 되는데, 얘는 계속 잘리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거는 처음엔 잘리는데, 처음에 잘릴 때는 이렇게 4개씩 잘리고, 또 자르면 2개 또 잘리고요. 이렇게 툭툭툭 자르면 이렇게 8개까지는 잘려지는데, 이제 입자 1개만 남으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했던 게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누가 맞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제 결국에 이 사람 말이 맞는데, 이 입자설이 성공하게 된 그런 예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비눗방울 있잖아요. 이 비눗방울이 커지다 보면은 보통 터지잖아. 그 터지는 게 증명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커지다 보면은 두께가 어떻게 될까? 얇아져요? 더 두꺼워져요? 그대로야. 커지다 보면 두께가 얇아지기 마련이잖아. 그래서 이 비눗방울의 크기가 좀 작을 때는 두께가 두꺼우니까, 이 두꺼울 때는 이제 이 두께에 이제 입자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부피가 증가하다 보면은 두께가 얇아지는데, 이제 제일 얇아졌을 때는 이제 두께가 원자 한 겹으로 됐을 때다. 입자 한 겹으로. 여기서 이제 더 얇아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겹이 되는 순간 더 커지려고 하면은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이제 입자설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또 금속도요. 우리가 금속을 두드리면 얇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두드리면은 진짜 그냥 완전히 이제 투명할 때까지 두드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드려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금속이 좀 두꺼울 때는 여기에 원자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으니까 저런 두꺼운 두께를 유지하는 건데, 얘를 쾅쾅쾅 두드리다 보면은 얘네들이 얇아지다가 완전히 딱 한 겹만 남는 순간이 되면은 두드려도 더 이상 납작해지지 않거든요. 이때 더 이상 납작해질 게 없으니까 입자설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물과 에탄올. 에탄올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이거를 섞었을 때 생기는 일인데,
우리가 물 50ml, 그 다음에 에탄올 50ml. 이거 두 개를 섞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섞었을 때 100ml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치? 근데 실제로 나오는 부피는 100ml보다 좀 적어. 여기서는 그냥 97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부피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이게 왜 작아지냐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입자의 이론을 넣어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야. 물질의 종류에 따라 입자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물 입자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제 물이라 해봅시다. 실제 물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여기 물만 있을 때 에탄올 입자는 이것보다 작아요. 이렇게 작아.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입자가 큰 놈 사이사이에 껴들어가니까 그만큼 좀 더 정리정돈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만큼 부피가 감소를 하겠지.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작아진 이유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다른데 입자 큰 놈 사이에 쬐끄만 놈이 껴들어가니까 그만큼 부피가 감소한다. 이렇게 입자를 이용해서 설명하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자설이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발전을 결국에는 저 사람 말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결국에 데모크리토스 말이 옳다고 됐고요. 오늘날에는 이 데모크리토스 이론을 수정을 합니다. 누가 수정하냐면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수정을 해요.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은 거의 비슷한데 저 사람이 이제 이론을 완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입자 이름을 원자라고 부른 겁니다. 이 사람이. 알겠죠? 원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거지. 돌턴이 원자라는 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할 말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들, 이제 원자의 배경 같은 거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원자가 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원자들은 기본적으로 알갱이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원자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가운데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라는 친구가 존재하고요. 이 주변을 그리고 마이너스를 띠는 여기다가 보니까 그림이 좀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혹시 여기까지 했니? 네. 양성자, 중성자란 말 배웠어요? 이거 할 때 같이 막 양성자 이런 말 나왔어, 학교에서? 안 했나 보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고등학교 내용이어가지고 혹시 하셨다고 하면은 하려고 했어요.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라도 뭐 이제 진도 다 나가고 복습할 때 그때 좀 오늘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막 그렇게 다 집어넣으면은 힘드니까 어느 정도 숙련됐을 때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집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특징들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해볼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들만 원자라고 불러요. 그럼 뒤에 나오겠지만 중성이 아닌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중성이면 원자인 거야. 알겠죠?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럼 전기적이 뭔데? 우리가 전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전하는 물질이 가지는 전기적인 성질을 전하라고 부르고요. 이 전하가 뭔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여러분이 친숙한 게 나오죠? 전하의 종류가 딱 두 종류.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두 개. 그럼 원자는 중성이라고 했는데 왜 중성인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원자 자체는 애초에 원자 핵 그리고 전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자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하를 볼게요. 전하량을 좀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전하량은 전하의 양을 뜻합니다. 그럼 전자는요 마이너스 1이에요. 하나에. 그래서 개당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핵은 기본적으로 플러스인데 이 원자핵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이 달라요. 그래서 플러스 1부터 플러스 118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원자 번호네. 그래서 이 원자핵의 전하량이 원자 번호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 번호에 따라 저렇게 좀 결정이 되는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그 원자는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0이 되면은 만약에 플러스 1이라 치면은 전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 합쳐서 0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게 돼야 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개수가 맞춰지려면은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겠어요? 원자에게 말이 좀 이상한데? 전하량만큼 전자의 개수가 맞춰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써놓고 좀 이상한데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면 리튬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리튬은요 3번이거든요. 그 3번이면 리튬의 원자 핵은 플러스 3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중성이 되려면 전자 한 개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자가 3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성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만큼 그만큼 전자의 개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똑같아요.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전자의 질량은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무시. 이거 왜 무시해? 하시면 우리가 질량을 좀 체크를 해보면 애초에 얘네들이 막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것처럼 막 1kg, 2kg, 3kg 이러겠어요? 엄청나게 작겠지? 그럼 그 엄청나게 작은 거를 우리가 실제로 암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 1번 수소 원자핵을 1이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그 얘를 1이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럼 전자는 1837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이것보다 1800배 더 작다는 소리가 되겠죠? 전자는? 그럼 애초에 수소 원자 핵도 엄청 작을 거 아니야. 그것보다 1800배 더 작으면은 진짜 엄청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원자의 질량은 그냥 원자핵의 질량으로 가는 겁니다. 전자는 아무리 많아봤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선택을 하기로 했구나. 이렇게 결론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넘어가도 되겠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 이제 텅텅 비어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원자의 크기 한번 볼게. 원자의 크기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교과서 상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1억 분의 1c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자를 1억 개를 일렬 배치하면 1cm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지.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뭐 100억 분의 아이고 글씨가 안 써져. 100억 분의 1 미터로도 쓸 수 있고요. 편의상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 똑같은 뜻이고요. 우리가 공 10개 붙이면 100억이 되는 겁니다. 맞지? 10의 10승이 100억이잖아. 이렇게 엄청 작죠? 근데 원자핵은 어떠냐면 이거 다 수소 기준입니다. 수소 기준에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예요. 지름이. 그러면 이게 10만 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 10만 배가 얼마나 차이 나는 걸까? 예를 들면은 잠실 야구장 있잖아. 거기에 이거 하나 놓은 게 10만 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장에 이만한 원자핵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빈 공간. 그래서 원자의 나머지 공간은 전부 다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이렇게 특징,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나오니까 이거를 중점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그래서 원자핵 플러스를 띄고 핵이니까 중심에 있겠죠? 중심에 존재하고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전자가 너무 작으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띄면서 질량은 굉장히 작고요. 이 원자핵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 모형인데요. 원자가 애초에 너무 작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그림을 원자 모형이라 하고요. 이 원자 모형을 이제 그리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거 다음 주에도 써먹을 건데 그걸 위해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도 직접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라는 친구인데요. 이건 제가 아까 오늘 드린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이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채워주는 건데 맨 처음에만 사이드로 미는 거죠. 그래서 수소 번호대로 맨 처음에만 위쪽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탄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마지막이 많이 헷갈리잖아. 칼륨이 먼저고요. 칼슘은 Ca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헷갈리시면 영어로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칼륨은 영어로 K로 시작하고요. 칼슘이 Cal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영어를 좀 따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주기율표를 하는데 이 가로줄 있잖아요. 이 가로줄은 족이라고 부르고요. 세로줄은 주기라고 불러요. 그럼 각각의 의미가 뭐냐? 주기는요, 이 원자의 궤도의 개수,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족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의 전자 개수를 족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족 보면은 1, 2에서 13으로 넘어가잖아. 그 이유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20번 내에는 3족부터 12족 원소가 존재가 안 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린 거 하나 보시면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여기서 2족부터 3족부터 12족까지는 20분 안에 없어요. 그냥 비어있어. 그래가지고 그럼 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눌러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에서 13번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 전자 개수인데 이게 실제로 13인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냥 3이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3, 4, 5, 6, 7, 8로 가셔도 괜찮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원자라는 건요,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전자가 빙글빙글 돈다 그랬잖아. 근데 이 궤도가 있어요. 아무데나 막 도는 게 아니고 정해진 궤도 내에서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이 궤도를 하나씩 차지를 할 거 아니야, 자리를. 근데 이 각 전자별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 전자의 개수는 이 가장 안쪽, 이거를 첫 번째 궤도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궤도에는 최대 2개. 두 번째 궤도는 8개. 그리고 세 번째 궤도에는 최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밑에야. 근데 최대 개수랑 안정적인 개수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개수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개수는 몇 개인데,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는 8개가 됩니다. 그래서 288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8개지만 세 번째 궤도에 8개가 차잖아요. 그러면은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알겠지? 그거를 유의해서 이거를 한번 활용을 좀 해보자. 아무거나 예를 들어볼게요. 질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럼 질소는 이 이론대로라면 주기가 2니까 궤도 개수는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15족인데 5개니까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5개 있으면 됩니다. 한번 가보자. 질소를 예로. 질소는
7번이잖아요. 그러면 전자의 개수는 몇 개면 되는 거죠? 중성이 돼야 원자가 될 수 있으니까 7개면 되겠지? 그럼 7개를 순서대로 채워보자. 여기 말대로 궤도의 개수는 2개. 이렇게 궤도를 2개 그려놓고요. 7개 하나씩 채워보자. 첫 번째 궤도에 하나, 두 개 썼죠? 그럼 2개 이제 안정적인 숫자 채웠기 때문에 여기엔 더 안 들어가. 그럼 두 번째 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7개 딱 채웠죠? 그럼 전자 7개 딱 채운 거잖아. 그럼 여기에 맞는지 봐봐. 궤도 2개. 하나, 둘.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니?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2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뭐 할까? 원하는 거 있니? 규소 한번 가봅시다. 규소는 세 번째에 있으니까 원자 궤도 개수는 3개.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4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도 되는지 한번 보자. 규소는 몇 번이죠? 14번입니다. 거기다 똑같이 여기대로라면 궤도는 3개. 하나, 둘, 3개. 그럼 전자 14개를 채워야 원자가 될 수 있죠? 하나씩 들어가 볼게. 첫 번째. 하나, 둘. 그러면 안정적인 거 2개 꽉 찼고요.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채우면 안정적인 개수 또 됐죠? 그럼 지금까지 총 10개 채운 거지? 그럼 4개 더 채우면 되잖아? 4개는 세 번째 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면은 14개가 꽉 찼죠? 그러면은 주기율표대로 궤도 개수는 3개고요. 가장 바깥쪽의 전자는 4개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19번 해봅시다. 칼륨. 칼륨은 19번입니다. 그럼 주기율표대로라면 4주기다 보니까 궤도가 4개가 들어가요. 하나, 둘, 셋, 4개, 9번. 그러면은 19개의 전자 하나씩 채워주면 되겠죠? 하나씩 채워보시면 하나, 둘, 2개 꽉 찼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개 차는 순간 두 번째 것도 꽉 찼습니다. 그럼 세 번째 11, 12, 13, 14, 15, 16, 17, 18이 되는 순간 사실 여기에 18개까지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개수로 가야 돼요. 8개가 꽉 차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채우고 싶지 않아요. 나머지 하나 남았지? 네 번째 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율표대로 궤도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첫 번째 있으니까 가장 바깥쪽에 전자 1개. 이렇게 차는 거지. 이렇게 주기율표 연계해서 외우는 거를 해주시면은 이걸 직접 하실 수 있으면은 그 다음 시간에 할 이온 하실 때도 도움이 되니까 이거 이렇게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분자는요, 자, 이렇게 갑니다.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면서 물질이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원자랑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 가장 작은 건 원자가 맞아요. 분자보다 원자가 더 작은 겁니다. 근데 원자는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마다 가지는
성질이 없는 경우는 원자로 가고요. 성질이 존재하면은 분자가 됩니다. 실제 크기는 분자가 더 크긴 한데 성질을 갖는 것 중에서는 제일 작은 게 분자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분자라는 거는 어떻게 생기는 건데 원자가 결합을 하면은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하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종류나 개수에 따라 성질이 막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산소 원자 있잖아. 이 산소 원자 하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얘는 원자니까요. 성질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산소들끼리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가 결합을 하면은 산소 분자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성질을 가져요. 어떤 성질을 갖냐? 뭐 아까 우리 불타는 걸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생물의 호흡을 도와준다던가 이런 성질을 산소 원자는 안 갖고 있는데 산소 분자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름 왜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안 헷갈리게 하려고 이름이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애초에 분자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을 때 약속을 했어요. 사이다 좀 분석해보니까 똑같은 종류의 원자 두 개씩 붙어있는 게 생각보다 꽤 많아. 그래서 이런 경우 똑같은 것만 두 개 딱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냥 원소 이름 그대로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예요. 완전 얘는 성질 없고 이건 성질 있고. 그 다음에 결합을 또 시킬 건데 이렇게 결합할 때도 있어. 산소가 3개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산소가 아니야. 더 이상 오존 분자예요. 오존입니다. 그럼 이걸로 숨 쉴 수 있을까요? 아예 다른 물질입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성질도 전혀 달라. 이거는 무슨 성질이 있냐면 우리가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존층 들어갔죠? 오존층의 주요 역할이 자외선 흡수해서 지구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가 달라져도 전혀 다른 완전 새로운 분자, 새로운 물질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원자의 종류가 많겠어? 분자의 종류가 많겠어? 분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벌써 지금 산소 하나 갖고 2개 만들었잖아. 그렇지? 산소의 개수가 훨씬 많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산소가 다시 원자로 쪼개지면 어떻게 될까? 성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원자는 성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요. 똑같은 종류라도 개수가 다르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된다. 요거까지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분자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종류 몇 가지만 볼 건데 첫 번째는 수소입니다. 여기 있는 건 다 분자예요. 수소 분자는 이렇게 수소 원자 2개가 달라붙어 있으면 수소 분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원소의 성질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가장 가벼운 물질이어가지고
미래 에너지원은 이제 가연성 이런 거 띄는 거. 이런 성질은 수소 원자가 갖는 게 아니고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인 거예요. 알겠지? 원자는 성질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 물은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들어가 있으면 물이 됩니다. 근데 가끔 물 말고 수증기라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수증기랑 물은 똑같은 거죠. 물이 기체가 되면 수증기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과산화 수소인데요. 이 친구는 산소 2개, 수소 2개가 달라붙어 있으면 과산화수소 이렇게 부릅니다. 뭐 기본적인 모형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염화수소, 이거는 염소 하나에 수소 하나 붙어 있으면 염화수소입니다. 참고로 이 염화수소가 물이랑 섞이면 묽은 염산이에요. 그러니까 묽은 염산은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염화수소라는 애가 굉장히 강력한 산성을 띠는 성질이 있어서 염화수소를 이제 물에다 집어넣으면 묽은 염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우리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달라붙어 있으면 암모니아가 되고요. 우리 그 화장실 냄새의 주성분이 암모니아가 됩니다. 소변 속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책에 없는데 이제 메테인이라고 있어요. 탄소 1개, 수소 4개가 붙어있으면 메테인인데, 이거는 이제 천연가스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니? 이렇게 뭐 대표적인 분자의 종류가 있는데, 이거 말고 이따가 제가 프린트에 넣어준 거는 이따 제가 집 가기 전에 설명할 건데, 거기 있는 건 다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화학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항상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외가 뭐냐? 뭐의 예외인데, 우리가 원자가 결합을 해서 생성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예외가 있어요. 이런 애들을 일원자 분자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원자인데 원자지만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성질을 가지면 분자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알갱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알갱이 하나만 있으면 아무 성질도 없는데, 이 친구들은 알갱이 하나째인데도 성질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네들이 누구누구인데요? 3가지가 나와요. 헬륨, 그리고 네온, 아르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딱 봐도 눈치 좀 채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에요. 쟤네들이 원자지만 그 자체로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분자라고 부르는 예시가 됩니다. 왜 그런 건지 알겠어요, 혹시? 안정적이어서 그래요. 왜냐면 얘네 전자의 개수 봐봐. 이거 2개죠? 이건 10번이니까 10개죠? 얘는 18번이니까 18개죠? 그러면은 딱 정확히 그 안정적인 개수 딱 더했을 때야. 처음에 2개, 그렇죠? 그럼 10개면 이렇게 꽉 차 있지? 18개면 3개까지 꽉 차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질을 가지려면 안정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구나. 나머지 애들은 지 혼자서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질이 없는 거고요. 얘네들은 그냥 지들 자체로만으로도 이미 안정적인 상태라서 분자 취급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이 독립된 입자라는 거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조건이 성질 말고도 독립된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까랑 똑같아. 셀 수 있냐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물. 그럼 물은 이렇게 됩니다. 물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자체가 물인데, 물 하나, 불 세 개. 이렇게 세 개라고 딱 셀 수 있잖아. 이러면 독립된 입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우리 소금 한번 예를 들어볼게. 염화 나트륨의 경우는 소금, 나트륨이랑 염소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거 몇 개인지, 몇 개예요? 몰라. 어디까지 구역에 따라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분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분자로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생긴지 그림을 다 외워야 되나? 하실 수 있잖아.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금속과 비금속이 그러니까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면 분자고요.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분자인가? 이런 조합을 갖춰야만 독립된 입자로 존재할 수 있고요. 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근데 그 예외는 고등화학에 나오니까 중학교 안에서는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그럼 우리가 금속을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때 여기서 딱 여기 이것만 금속이에요. 이렇게. 그럼 저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비금속입니다. 그러니까 20번 안에서만. 알겠지? 근데 그런 거는 중2 때는 딱히 필요 없어가지고. 알겠죠? 그냥 금속, 비금속까지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하면은 사실 중2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주시는 거는 여기 한번 봐봐. 수소, 비금속, 그렇죠? 물, 산소랑 수소니까 비금속끼리 합쳐졌고요. 과산수소도 산소랑 수소니까 비금속끼리. 염화수소, 수소랑 여기 염소 이렇게. 암모니아, 질소랑 수소. 메테인은 수소랑 탄소니까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끼리만 존재하면은 분자 취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만 딱 외우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20번 밖에 있는 것도 번호까진 안 외워도 될지언정 딱 보고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뭐 철, 니켈 이런 친구들은 금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한글로 썼잖아. 근데 이게 좀 쓰다 보면은 팔이 아파요. 그리고 한글을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잖아. 근데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공통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원소기호라는 친구고요. 현재 사용하는 이제 원소기호도 사실 변천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아까는 설명 안 했지만 중세시대에 연금술사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금술사들이 사실 자기들만의 암호를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하려고. 근데 나중에 이 원자에 대해서 물질이 탐구가 발전하면서
원자를 최초로 발표했던 돌턴이라는 사람이 연금술사들한테 영감 얻어서 원소 기호를 만들고요. 근데 이것도 좀 불편해. 이때는 이제 그림하고 문자를 혼용했거든요. 이렇게 금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라는 학자가 최초로 고안을 한 거고요. 이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이름도 기억하시고요. 알파벳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소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첫 글자 대문자로 적고요.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적기로 한 건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수소, 영어로 하이드로겐이잖아. 그러면은 그 앞에 H를 딴 거야. 그래서 수소의 영문 이름인 하이드로겐에 H를 따서 H를 땄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헬륨으로 가야 되는데 헬륨을 보니까 헬륨도 H로 시작해요. 이러면 겹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겹칠 때는 그 바로 다음 글자 또는 중간에 서 있는 이제 편한 거 해가지고 뒤에 소문자로 적기로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글자에 딸 때도 있고요. 염소처럼 염소는 스펠링 보면은 C 다음에 H잖아. 근데 H 건너뛰고 L을 쓸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두 번째 글자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소문자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거지. 얘는 대문자잖아. 이거는 이제 그냥 탄소랑 산소를 연달아서 적은 것 뿐이고요. 그렇지? 이 친구는 C 다음에 소문자 적기. 이게 하나가 세트지. 이거는 코발트라는 원소입니다. 이렇게요. 대소문자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거는 주관식 문제로 나왔을 때 애매하게 쓰면은 괜히 논란거리 되고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주관식으로 적어야 된다? 그러면 신경 써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 기호 있죠? 이거 말고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드린 프린트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 맨 앞장 보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앞에 왼쪽은 20번까지란 말이야. 여기는 이제 순서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기는 딱 보고 뭔지 맞추는 걸로 해서 다음 주에 검사에 좀 하도록 할게요.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분자들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분자식보다 화학식이 좀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분자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분자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죠? 화학식. 그러니까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한 거는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화학식인데 분자식은 분자만 뜻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건 분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야. 사실 그래서 이 화학식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분자식, 이온식. 이렇게요. 그래서 분자식 같은 경우 우리 아까 물 같은 거 분자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온식은 염화나트륨 같은 거. 얘네들은 이온이기 때문에 Na, C에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화학식이 맞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그냥 분자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분자식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원소 기호랑 숫자를 이용해서 분자를 표현하는 거지. 맨날 그림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우리가 물을 예로 한번 해볼게요. 물 분자가 4개 있다고 해봅시다. 물 분자는 이렇게 생긴 게 물 분자였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보통 이제 3단계로 이제 써주는 건데 첫 번째는 구성 원소를 써요. 그치? 구성 원소를 쓸 거 이거는 수소랑 산소잖아. 그러면은 구성 원소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요.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 규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는 배운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여기 중2 때 나오는 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암기하는 게 편합니다, 사실. 알겠죠? 이게 구성 원소에 쓰고요. 이 밑에 오른쪽 아래에 적어야 되는 게 원자의 개수를 적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 전체 개수를 쓰는 게 아니고 한 개 기준 개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물 한 개에 수소 몇 개 들어가 있죠? 2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 앞 밑에다가 2. 산소는 1개인데 여기서 1은 생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1은 생략. 그래서 H2O라는 화학식, 분자식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 앞에 크게, 이 앞에는 이제 이 분자의 개수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앞에 크게 4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분자식을 표현을 하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분자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있겠죠? 이 수식만 보고. 자, 알 수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 분자가 뭔지 알 수 있겠죠? 암기가 되어 있다면 H2O 물이고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분자의 개수를 알 수 있겠지? 4개네. 이렇게 분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자의 개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 원자의 개수인데 여기서 앞에 뭐가 들어가는지 딱 달라. 한 개당 원자의 개수인지 아니면 총 원자의 개수를 말하는 건지 이런 것도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 한 개당이면 하나만 본다는 뜻이에요. 이거 제외하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이래버리면 3개가 되겠죠. 이 3개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수소 2개, 산소 1개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럼 총 원자수란 건 이거 전체를 다 본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분자의 개수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지. 1개에 3개였으니까 4개면 12개가 되겠구만.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갔을 때면 수소는 8개, 산소는 4개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다 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원소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몇 개? 2개. 종류는 수소, 산소 이렇게 2종류인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분자식 하나만 보고 분자가 몇 개인지 아니면 원자가 몇 개인지 아니면 원소가 몇 개인지 이런 거를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넘어가 될까? 이제 그럼 알 수 없는 건 뭘까요? 분자식으로는 알기가 좀 힘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원자의 모양, 크기 이런 거는 이 문자만 보고는 사실 예측하기 힘들죠. 이렇게 우리가 원자 모형을 그려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없이 이 문자만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알기가 힘들지. 그 다음에 이게 몇 킬로인지도 문자에는 몇 킬로인지는 안 써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원자 분자식으로는 알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면은 분자식 이외의 화학식들 한번 이런 애들을 어떻게 쓰는지만 한번 봐줄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친구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염화 나트륨 있잖아. 이런 거는 이렇게 쭉 퍼져 있다 보니까 정확히 이 오른쪽 아래에 개수를 쓰라고 했는데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비율을 적어요. 비율.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원소 기호를 써줍니다. 나트륨 그리고 염소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여기에 비율을 적은데 가만 보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나오네. 그렇죠? 나트륨이랑 염소가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 그러면 1대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 1을 적어주는 거야. 괜찮나요? 이제 간혹 비율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정확히 어떻게 생긴지는 모릅니다. 두 개 붙어있다 쳐볼게. 그럼 염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한 개 있을 때 염소가 2개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율이 1대2가 되잖아. 맞지? 이런 경우에는 1은 생략, 2개는 비율이 2배니까 2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괜찮니?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완전 생 구리 한번 볼게. 구리. 이렇게 이제 순수하게 금속으로 이루어진 친구들도 분자식 말고 화학식이라고 그럽니다. 분자가 아니잖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몇 개인지 셀 수 없죠, 이것도. 고체니까. 맞아요. 이거 똑같아. 구리만 있잖아. 그냥 이렇게 적는 거야. 구리만, 계속 구리만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CU 이렇게 적어주고 맙니다.